네, 이번에는 스튜디오에서 기상 전문가와 함께 이번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과 전망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개발 사업단의 최임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프란시스코가 좀 세력이 약해졌다는 소식이에요. 네. 다행이네요. 왜 이렇게 약해진 겁니까? 사실 태풍은 기본적으로 바다에서 열과 수증기를 에너지원으로 공급받으면서 세력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네. 만약에 내륙에 상륙을 하게 되면 이 태풍이 에너지원 공급원으로부터 멀어질 뿐 아니라 지면과의 마찰 때문에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되게 됩니다. 네. 이번 태풍 8호 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일본 규슈 지역을 지나면서 1차적으로 세력이 약화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세력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 규슈로 진입하기 직전에 일본 남해상에 위치하였을 경우 중심기압이 약 975헥토파스칼 정도였는데 네. 규슈를 지나서 12시에 관측된 바로는 규슈 북단에서 약 996헥토파스칼의 중심 기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 20헥토파스칼 정도의 태풍 세력이 약화됐다고 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태풍 세력이 약해지면 속도가 또 빨라지나요? 아까 보니까 속도도 또 빨라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 태풍의 경우에 소형이고 네. 그리고 매우 조직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동하기 좋은 조건이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태풍의 크기는 소형이지만 태풍의 강도는 중급이라고 또 이번 프란시스코가 그렇게 파악이 되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보통 태풍을 소형, 중형으로 나눌 때는 태풍의 강풍 반경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데 네. 보통 300km 이하로 되었을 때는 태풍을 소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네. 현재 같은 경우에 태풍이 많이 약화되기도 하였지만 강풍 반경이 채 100km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소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앞에서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바람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17km 이상일 경우에 네. 17km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약한 태풍이라고 보고 네. 그리고 25km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중급 태풍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25km를 넘었기 때문에 25km, 27km 정도 나오고 네, 있기 네. 때문에 태풍의 규모는 소형이지만 바람을 따졌을 때는 중급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네. 이번 프란시스코의 중심 풍속이 한 20 정도 미터 퍼 세기다 나오는데요. 이 정도면은 우리가 체감하기에 어느 정도 세기인가요? 일단 앞서서 그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일본 가고시마 지역을 지날 때 네. 비바람이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이제 나무가 많이 흔들리는 거를 보셨을 텐데요. 네. 아마 태풍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일단은 시설물들이 떨어져서 날아다닐 수 있고 그리고 네. 나무도 많이 흔들릴 수 있고 하니까 일단은 강풍에는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저 정도면은 사람도 좀 서 있기 힘들거나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일까요?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주변 시설물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태풍의 예상 진로가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경남 통영 쪽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거제랑 부산 사이가 될 거다 이렇게 네. 바뀌었습니다. 이게 진로가 예상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네, 사실은 태풍의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네. 있겠는데요. 여름철에 한반도 주변에 태풍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태풍이 이동할 때 보통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에 따라서 태풍의 세부 경로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상륙 지점도 결정이 되게 됩니다. 어제 오후에 예보가 되었을 때는 사실은 한반도 남해안의 그 네. 중간쯤으로 네네. 상륙이 된다고 예보가 되었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보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가 다소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 자체가 수축을 해서 네. 약간 동쪽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의 경로를 세부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예보를 하신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상륙하게 되면 그 주변엔 영향을 받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받나요? 태풍이
상륙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면과의 마찰을 통해서 이 태풍이 약화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네. 태풍이 약화되더라도 아직은 태풍은 태풍이고 그리고 이번 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 강풍을 매우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태풍이 상륙한 다음에 태풍의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서는 사실은 더 강풍이 있을 수 있고 풍속이 증폭이 될 수가 있고 또 수증기가 매우 많이 유입이 되어서 강한 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 호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태풍의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영남 지방이나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강풍과 강한 호우에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태풍의 위험 반원에서 오른쪽, 동쪽이 좀 더 위험하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게 그쪽이 더 바람이 더 센 이유는 뭔가요? 태풍이 이동할 때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 반원을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오른쪽 반원, 이동 경로의 오른쪽 반원을 위험 반원이라고 하고 네. 그 반대쪽 반원을 가항 반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위험 반원에서는 태풍의 이동 방향과 태풍 자체 바람 방향이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속이 그렇군요. 증폭이 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해상에서의 지금 남해안 같은 경우에 해상에서의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강한 호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따라서 가항 반원에 위치한 태풍 이동 경로의 왼쪽 지역보다는 오른쪽 지역인 위험 반원에서 피해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영남 지역 그리고 동해안 지역에 계신 주민들께서는 강풍이나 호우에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반원의 오른쪽이 더 위험하다. 네. 네. 이번에 남해안은 만조 시기와 또 겹치어서 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해일이나 침수 피해 이런 걸 걱정하시는 거죠? 네, 창원 등 영남 지방의 만조 시기가 새벽 1시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태풍이 소형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람이 매우 강하고 네. 그래서 해일이나 침수의 피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네. 그래도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서 피해를 입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지난달에 다나스는 사실은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네. 제주도 쪽에는 거의 기록적인 폭우가 네, 왔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 태풍은 사실 비보다는 바람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태풍마다 이렇게 좀 그런 특징의 차이가 있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태풍 다나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프란시스코와는 달리 그렇게 많이 조직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남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변하면서 그때에 이제 비구름을 많이 몰고 와서 그 남해안에 매우 강한 강수를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지형성 요인까지 합쳐져서 매우 기록적인 강수를 뿌렸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하지만 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우 조직화되어 있어서 바람이 강하고 그리고 강수가 아마 강한 호우가 동반이 되기는 할 겁니다만 이전 다나스처럼 그렇게 바람보다는 비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비를 모두 같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태풍을 예상하고 뭐 진로나 특징 같은 거를 이렇게 예상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박사님이 계신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개발 사업단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태풍 예측이 어렵긴 한데요. 태풍 예측의 시작은 수치예보 모델의 예측 결과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동아시아 주변에서 이제 강한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리고 태풍으로 명명이 된 후에는 이제 태풍의 이동 경로나 강도를 기상청에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수치예보 모델의 예측 결과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현업기관의 수치예보 모델 예측 결과를 비교를 해서 그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이제 기상청의 예보관들이 분석이나 토의를 거쳐서 한반도 주변의 기압 패턴과 그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이제 태풍의 최종 진로 및 강도를 예보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개발 사업단에서 개발한 전지구 수치예보 모델링 시스템 또한 기상청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태풍 예측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 예보관님들이 같이 봐주셔서 그 태풍 예측 결과에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업단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열대성 저하부가 생기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사후 분석을 즉각적으로 수행을 해서 이제 태풍의 예측 성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그런 예측 성능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올해 태풍이 좀 한반도에 많이 올 거다 이런 얘기가 네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구호 태풍 렉기마가 지금 타이완 쪽으로 이동 중인데 그 렉기마까지 하면 9개의 태풍이 온 셈입니다. 근데 작년에 봤을 때는 6월, 7월에 총 9개의 태풍이 왔고 8월에 또 9개의 태풍이 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을 대비해서 비교를 했을 때는 올해 태풍이 많이 왔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다만 한반도 영향권에 든 태풍이 지금 연달아 오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최은진 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또 네.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